들어갑니다. 1문단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했으니까 일단 금전채권의 개념 정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바로 앞에 문장에서 채권이란 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것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의 금전채권은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채권,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차임채권 등은 모두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해서 금전채권의 예시가 쪼로록 나열되어 있었고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지급기일이라고 하는데 지급기일은 대개 계약으로 정해진다. 다만 금전채권 중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가 지급기일이 된다. 케이스가 2개 있는 거네요. 동그라미 1번 대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언제 지급을 할지를 결정을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시기가 지급기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급기일이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말 그대로 해야 하는 의무 채무잖아요.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요.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때 얘기하는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되지만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이 주도하는 거예요. 결국 채권자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제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면 경매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경매를 통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문단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라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넘버링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개시되는데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실은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이란 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게 이루어지겠죠. 예컨대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말인즉슨 을이 지금 채권자라는 얘기고 갑이 채무자라는 얘기네요. 근데 갑이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이 거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문장 그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 했으니까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런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라는 사실과 채권액은 물론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도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 을이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다부터 이거 했다는 사실까지도 끊으시면 이게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하니까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 그 채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일단 당연히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채권이 존재하는 거일 거고요. 채권 액수가 얼마인지 그 내용,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금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다 하는 것까지도 모두 확인을 해야 그 뒤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해놓을게요. 금전 채권자라는 사실, 채권 액수가 얼마인지,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까지. 이러한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확정 판결 동그라미 해서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똑같이 표시하면서 화살표 연결할 거고요. 예컨대 확정 판결에 대한 예시겠죠? 예컨대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서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이 나타나면 을은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기 전에요, 먼저 소송을 걸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네요.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위에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개시가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진행되는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동그라미 3번 법원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을 압류라고 한다. 세 번째 단계에 압류 되겠습니다. 법원이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압류의 개념 정의인 거예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라는 게 있어서 괄호할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 우리는 그걸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즉 동그라미 3번 과정, 압류 과정, 법원이 시행하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거네요. 그 후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그라미 4번. 이 절차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은 매수인으로 선정된다. 여기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경매 과정인 거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 넘어갈 거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그 사람을 우리는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물건을 산 사람. 이렇게 선정된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이게 5번째 단계죠. 매수인을 선정하는 게 매각 절차, 그 매수인이 본인이 제시했던 가액,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게 5번째.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즉시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체크해 놓을게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금액을 법원에 내는 그 순간 즉시 동시적으로요.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도 모두 자동으로 소멸한다. 여기 빨간 펜으로 중요하다 체크해 놓을게요.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발생한 권리들이 있다면 근데 그 권리들이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다면 그 권리들도 모두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때 압류 등기는 우리가 위에 3번 과정에서 체크했던 압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3번 과정 이후에 만약에 채무자,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갑이죠. 갑이 소유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른 권리들이 더 발생했다면 그 권리들도 모두 소멸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경매로 인해서 더 이상 갑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법원이 지금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시행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면 3문단.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위에 나왔던 거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을 납부하는 5번 단계. 그렇게 되면 법원은 이 돈에서 경매비용, 미납세금 등을 공제, 뺀다는 얘기죠. 그것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인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동그라미 6번 단계 되겠네요. 법원이 받은 돈에서 지금부터 일정 금액을 뺄 거예요. 경매하는데 소요된 비용, 미납세금, 그 전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는 배당 가능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 배당 절차가 7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즉, 지금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 중에 경매가 시작되었던 거고요. 그 경매로 인한 말하자면 판매 수익금이 있는 거죠. 판매 수익금이 전부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매 비용과 기타 등등을 차감하고 남는 일부가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면 채권자들이라면 이들은 배당 가능 금액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더 큰 경우 부등호예요. 더 큰 경우에는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게 위에 있었던 표현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 기재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안분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분배당 체크하시면서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게 안분배당이고 그게 평등하게 배당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의 평등이 당연히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랑은 다르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죠. 위의 예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고 배당될 수 있는 돈, 다른 말로 바꾸면 배당 가능 금액인 거예요. 그럼 아마도 이 부동산 자체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값에 경매에서 판매가 되었을 거예요. Anyway, 배당 가능한 금액이 지금 1억 원이고 채무자 갑에 대해 을은 1억 원, 병은 3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1대 3의 비율이네요. 그렇다면 배당 가능한 금액 총 1억 원은 을과 병에게 1대 3의 비율로 안분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2,500만 원, 병은 7,500만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주도했고 병은 이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절차에만 참가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경매 절차를 주도했느냐랑은 관련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케이스만 봐도 빌려준 돈은 1억 원인데 2,50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고 빌려준 돈이 3억이어도 7,50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니까 경매 절차 같은 강제 집행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 전부를 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언제나 전액이 담보되지는 않는 거예요. 4문단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전혀 다른 케이스. 한편 안분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담보 물건이 설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결론은 나오죠. 부동산에 담보 물건이란 게 설정되어 있으면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요 본인의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담보 물건자는 그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가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납득되시죠? 부동산에 담보 물건이 설정되면 그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 아까 경매로부터 벌어들인 그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가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전부를에다가 체크. 채권가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우선변제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담보물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명칭 그대로네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담보물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 거예요.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 다른 경매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읽으면서 공통점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네요. 바로 앞에 있었던 안분배당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여튼 담보물권자는 본인의 권리가 더 우선시됩니다. 담보물권은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잠시 딴 얘기. 우리 앞에서도 이미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다랑 비슷한 표현을 읽고 왔거든요. 이 문단에서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게 압류 절차였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문장이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기 때문에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앞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압류 과정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기 때문에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하는 거 가볍게 곁다리로 일단 챙겨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안분배당 원칙의 예외, 안분배당 비례적으로 배당이 되지 않는 케이스를 읽고 있었거든요. 담보물권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빌려준 돈 전부를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이런 거를 공시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연결해 주셔야 되죠. 빨간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예요. 목적물을 처분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인 거죠. 예를 들어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특정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본인의 주장,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권자에게도 내 변제권이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5문단, 이에 비해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조되는 내용 나오겠죠. 이에 비해 일반 채권자,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금전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걸 방지해야 해요. 그러려면 가압류라는 걸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었던 표현이랑 대조되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되어 공시되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색칠하시면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되겠네요. 가압류도 등기가 되어서 공시되거든요. 말인즉슨 특정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걸 먼저 해둬야 되는 거예요. 등기되어 공시되는데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누가 이걸 처분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것을 처분할 수 있지만 인 거예요. 앞에 주어 추가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처분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에서 얘기했던 채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권과 채무라는 것은 특정한 채권자와 특정한 채무자 한 명과 한 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의무 관계인데
근데 여기에서 가압류라는 걸 해놓으면 그 채무자가 아니라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똑같이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이다 하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되므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는 안 된다는 얘기. 사문단에 있었던 안분배당의 예외였던 우선 변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비율에 비례해서 받게 되겠죠.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서 또다시 끊어주셔야 되고요. 케이스가 복잡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한편,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라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일반 채권자인 A는 제3자,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가압류 등기 이후에 담보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B라면 B는 A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똑같은 일반 채권자로 취급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가압류 등기를 뒤늦게 했거나 혹은 아예 등기를 하지 않은 C라는 사람이 있다면 B는 C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다시 담보물권자, 다른 말로 바꾸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뒤로 순위가 밀리는 거고요. 후순위. 원래 A와 B와 C는 담보물건이 없었다면 전부 다 똑같은 일반 채권자였을 텐데요. 중간에 있는 B가 담보물건을 취득해버리면 그 순서, 가압류 등기와 담보물건 취득의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더 우선시되는 변제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요렇게 케이스 구별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대로 문제 풀러 가시면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금전 채권의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기일이 정해진다. 맞는 말이죠.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그 시기가 지급기일이 된다라고 적혀 있었죠. 2번 부동산에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는 모두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 공통점이었습니다. 4문단, 5문단에 관련 내용 적혀 있고 둘 다 등기부에 공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니라 특정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영향,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3번 일반 채권자도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하는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채무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라는 것 자체가 1문단에서 얘기했던 강제집행이었고 그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반대를 해도 실시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2문단에서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그냥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다른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3번이 틀린 말. 4번 금전채무의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그런 경우에 금전 채권자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였죠. 5번,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면 채무자는 그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였어요. 맞는 말 이 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2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경매 절차는 금전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진행된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경매를 시작할 때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별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넘버링하면서 쫓아갔던 과정 중에 두 번째 과정이었어요. 경매 목적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2번, 금전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 하면 법원이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권한으로 그냥 개시해 버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법원이 그냥 본인의 권리로 바로 시작해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어야 했죠. 3번,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큰일 나고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애초에 개시되기 전부터 끝나 있어야 되죠. 4번,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 맞는 말 3번 과정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5번, 매각 절차가 개시되면 그 즉시 매각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개시되자마자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본인이 지급을 약속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순간 권리들이 사라지는 거였죠. 5번 단계의 매수인이 가액을 납부하면입니다. 3번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기억은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죠. 담보 물건이었고요. 등기부에 공시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니은은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강제집행 자체가 채무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으니까. 그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자체가 지급기일까지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어요.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누가 경매 절차를 신청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게 모든 과정에서의 공통점이다 라고 지문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니은과 달리가 틀려서 3번이 정답.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 우선 변제권 자체가 안분 배당의 예외였고요. 담보 물권자만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으니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 배당 절차가 시작되니까. 4번 문제,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담보물권을 가진 금전 채권자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담보물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었고요. 5문단에 있었던 가압류를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가압류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에 비해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압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 선지, 배당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모두 합쳐도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이나 미납세금 같은 걸 공제 뺀 후에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거였으니까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얘는 배당 가능 금액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빼지는 것들 경매 비용이나 미납세금 등이 있었습니다. 3번 선지, 강제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외상대금 채권자의 강제집행 방법과 대출금 상환 채권자의 강제집행 방법은 같다 라고 적혀 있는데, 외상대금 채권자와 대출금 상환 채권자 모두 다 1문단에 금전채권의 종류로 적혀 있는 거였고요. 근데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1문단에서 집행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3번 선지에 적혀있는 전제 강제집행 대상이 부동산으로 똑같은 종류라면 당연히 어떤 채권이건 간에 그 강제집행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맞는 말. 4번,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 가압류의 효과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끊어갈게요. 채권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채권자인 거죠. 일반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무자가 소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등기를 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건 등기부에 공시되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과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한 명의 금전 채무자에 대한 여러 명의 금전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의 인원수로 나누어 각 금전 채권자에게 동일한 가액을 배당하는 것은 안분배당이 아니죠. 안분배당은 비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배당하는 거였으니까 동일한 액수를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지문 읽으면서도 강조했어요. 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A는 X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B, C, D는 A에게 각각 2억 원씩 돈을 빌려준 금전 채권자이다. 이들 중 B는 X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설정했다 했으니까 지금 B는 안분배당의 예외인 거고요.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나머지 C와 D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A가 B, C, D에 대한 금전 채무를 불이행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될 돈은 3억 원이라더라. 배당 가능 금액이 3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경매에서 매각된 금액 자체는 3억 원보다 클 거고요. 여차저차한 경매 비용과 기타 등등을 전부 공제하고 남은 금액 3억 원을 지금부터 B, C, D가 나누어 받아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마지막 5문단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C나 D 중에 누군가가 가압류 청구를 했다면 가압류 신청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B가 담보 물건에 대한 소유자이니까요. 담보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1번 선지, C, D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B가 C, D 모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질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본인의 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받는 거니까 전체 3억 원 중에서 B가 2억 원을 가져가겠네요. 각각 1억 원씩을 배당받는다, 틀렸다 해주셔야 돼요. B, C, D가 있으면 B가 2억 원을 우선 변제받고 그리고 남은 돈 1억 원에 대해서 C와 D는 동일한 일반 채권자니까 안분배당을 받겠죠. 똑같이 2억 원씩 1대1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돼서 5천만 원씩 0.5, 0.5씩 받는다.
1번 선지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결과일 거고요. 2번 C만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뒤에 B가 담보물건을 설정한 경우, 그럼 지금 동일한 채권자 B, C, D 사이에서요, B가 C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네요. 근데 D는 지금 아예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은 거니까, C만 가압류했다 했으니까 D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배당될 돈 3억 원에 대해서 동등한 일반 채권자 관계였다면 안분 배당에 따라서 지금 1대 1대 1의 비율로 돈을 받아갔을 테니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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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였을 텐데요. 근데 B가 D에 대해서는 너의 권리보다 내 권리가 더 우선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D가 받아야 하는 1억 원을 B가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C는 원래 본인이 배당받을 몫인 1억 원을 고스란히 챙겨올 수 있는 거고요. D는 본인이 원래 배당받을 수 있었던 1억 원을 받을 수 없어요. B에게 좀 더 우선적인 권한이 돌아가서 B는 지금 전체 액수인 2억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B가 2억을 가져가고 D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 B는 2억 원,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하는 2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3번 C만 가압류했고 역시나 D는 가압류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B가 담보물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이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B의 우선 변제권이 C와 D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1번 선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가 우선적으로 본인의 몫인 2억 원을 모두 나눠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C와 D는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배당 0.5, 0.5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B는 2억인 게 맞지만 C가 가져가는 금액이 틀려서 3번이 틀리고요. 4번 C와 D가 모두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에 B가 담보물건을 설정했다면 이때는 B의 우선 변제권이 C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D에도 적용되지 못하는 거네요. 말인즉슨 지금 C, B, C, D는 모두 다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런 경우 B와 C가 1억 5천만 원씩 배당받는 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일반 채권자로서 각각의 액수에 비례하는 안분배당 1억, 1억, 1억씩을 가져갈 거예요. 5번 B가 담보물건을 설정한 후에 C, D의 순서로 가압류를 했다면 C와 D의 가압류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명맥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B의 우선 변제권이 C에게도 적용이 되고 D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 B가 2억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C와 D가 똑같은 일반 채권자로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가압류를 했다가 중요하니까요. 똑같은 일반 채권자로서 0.5억씩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